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주부이자 오랜 세월 김치와 씨름해 온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은 한 지역에서 전통 김치를 꽤나 유명하게 담가오던 집안이었고 그 레시피가 대대로 이어져 온 덕분에 작은 식당 하나 정도는 거뜬히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비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평생 그 김치 공장과 식당을 꾸려가며 살아왔죠. 그런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30 중반 정도가 되었고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며느리가 생기면서부터 제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비 며느리와 관련하여 생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던 절이 있었는데 그곳 스님이 어느 날 제게 예비 며느리의 관상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결국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모든 사건이 폭발하듯 펼쳐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천천히 풀어내 볼게요. 저희 아들은 30 중반쯤 되었고 원래부터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를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하고 깜짝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첫 정식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아가씨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집에 초대해 만나게 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 놓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남편은 일을 하느라 집에 없었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중간쯤 키에 단정한 옷차림, 살짝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의 아가씨였죠. 엄마, 이쪽이 제 여자친구 지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에 아드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사귄 지 얼마나 됐다던가요? 얼마 안 됐지만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처음 받은 인상은 참 깔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웃는 인상도 밝고 어른이 말씀하실 때 눈을 또렷이 마주치는 게 인상적이었죠.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면 어떨까 하고 잔잔히 상상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군데군데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드님이 식당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던데 저도 요리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음식점을 같이 운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휴, 그거야 우리 아들이랑 의논해서 마음 맞춰보면 되겠네. 음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나도 반갑구먼. 그렇게 2시간 정도 담소를 나눴고 서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면 문제될 게 없겠다고 안심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엄마, 곧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시댁 어른들이 믿는 종교나 취미 같은 걸 미리 알고 싶어 하네요.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집은 종교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절에 자주 다니며 스님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한 번 같이 절에 가보자고 해서 저는 흔쾌히 그래, 우리 스님 참 좋은 분이시니 너희도 인사드려라 하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저 셋이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함께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예비 며느리가 참 요란하게 예쁜 옷을 차려입고 말투도 한없이 상냥해졌더군요. 어머님, 이 절은 처음 와보는데 공기가 너무 맑아요.
어머님이 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다니 정말 부러워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참 예의 바르고 귀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을 듯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절 안으로 들어가 제가 친분이 있던 스님께 아들과 며느리를 소개해드리려 했을 때 스님이 예비 며느리 얼굴을 잠깐 보더니 잔뜩 굳은 표정이 되셨어요. 스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네 며느리 될 사람 관상이 조금 심상치 않소. 혹여 잘못 들여다보았을 수도 있으니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오. 그게 무슨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잘못된 게 있나요? 악한 사람이라 단정은 못하지만 그리 좋지만은 않소. 눈빛이나 인상이 좀 뒤틀린 느낌이라 자네가 가정에 해가 되지 않게 조금은 유심히 살펴보길 바라오. 처음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며느리 될 나이가 이리도 예의 바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무심하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요 하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상하게 제 가슴 한편이 쇠한 기운이 일더라고요. 낯선 불안감이랄까? 그렇지만 예비 며느리는 절에서 두 손 모으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군요. 스님께도 깍듯이 90도로 절을 하고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라며 해맑게 웃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순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한테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었죠. 절에서 내려오는 길, 예비 며느리가 저기 근처에 유명한 맛집 도시락을 사갈게요 라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곁에서 보고 있었는데 금세 안 보이더라고요. 아들도 어딜 간 거지 하며 두리번댔어요. 그때 아들이 우연히 주차장에서 친구 전화가 왔다며 차로 가는 사이 저는 괜스레 불안한 마음에 예비 며느리를 찾아 식당 쪽으로 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흔적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상당히 빠른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통해 이동했나 봐요. 설마 무슨 나쁜 일이라도? 라는 짧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단지 스님 말씀이 너무 과장된 걸지도 모른다. 아이가 얌전하고 착한데 스님의 눈이 헷갈리셨나 보지 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스님으로부터 관상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며칠 동안 묘한 찜찜함 속에 지냈어요. 하지만 이걸 꼭 믿어야 하나 싶어 스스로 여러 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닐 거야 하고 넘기려 했죠. 왜냐하면 예비 며느리가 정말 싹싹해 보였거든요. 스님 말씀이 있은 뒤로 예비 며느리는 자주 우리 가족 식당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와서 조용히 테이블 세팅을 돕거나 나를 도와 설거지도 해주고 갔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 그릇 닦아서 놔둘게요. 식당 일이 생각보다 많네요. 어머님이 평소에 이렇게 바쁘셨군요. 저는 처음에 그런 그녀를 보고 흐뭇해했어요. 스님 말씀이 혹시 과장된 건 아닌가?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는 걸 보니 아주 멀쩡하구먼 하고 말이죠. 때론 저에게 어머님, 이 레시피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양념 비율이 정말 딱인데 라며 칭찬해 주니 사실 싫은 마음이 들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주방 한쪽에서 제가 양념 배합을 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양념 비법 혹시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결혼 전이라 이르긴 하겠지만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식당에서 꼭 써먹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배우고 싶다는 건 좋은 마음이지만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방식이라 아직은 내가 자세히 알려주기가 좀 그렇네.
너도 곧 우리 가족이 되긴 하겠지만 정식으로 식구가 된 뒤에 천천히 배워보자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레시피를 알려달라 하면 어쩌나 하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열정적으로 물어보니 마냥 나쁘게 대할 순 없었어요. 그래, 아들 결혼 상대치고는 괜찮구나. 스님이야 혹시 실수하실 수도 있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지만 이 아이가 딱히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비 며느리는 똑부러진 언행으로 금방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도 재주가 좋네. 벌써 식당 일 손발이 잘 맞아. 라며 좋아했죠. 그 즈음이 제게는 관상경고에 대한 의구심이 잦아들던 시기였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하고 웃어넘기려 했으니까요. 며칠 후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가족 식당을 돌보고 집안일도 하며 바삐 지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는 비법 김치가 있어요. 대대로 이어진 레시피로 담가 숙성한 좀 특별한 김치랄까요? 그 양념 비율과 숙성 방식이 집안만의 노하우라 함부로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혹시 필요하면 저나 남편에게 말하고 항아리를 열도록 되어 있죠. 그날은 오랜만에 김치 항아리를 확인하려고 뒤편 창고에 들어갔는데 뚜껑이 살짝 어긋나 있더군요. 제가 늘 정중앙에 맞춰 닫아놓는데 이상했어요. 순간 남편이 열어봤나 싶었지만 남편은 요새 며칠째 밤낮 없이 식당에서 보내고 집에 안 들어온 때가 많았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김치나 재료가 이상하게 사라지는 일이 있어서 몇 달 전부터 창고에 설치해 둔 거였거든요. 노트북에 영상을 재생하다 저는 소름이 돋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 밤중에 살금살금 들어온 사람은 예비 며느리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뒤적이면서 핸드폰 카메라로 뭘 찍고 있었습니다. 아, 냄새가 좀 강하긴 하네. 그래도 이 레시피만 손에 넣으면 가게는 뭐 대박 나겠네.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를 말하는 거지? 아들은 결혼하면 식당을 조금씩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따로 자신의 가게를 준비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녀는 항아리 옆에 붙어있던 양념 비율 노트 같은 걸 카메라로 찍고 김치를 꺼내 맛까지 보며 킥킥대는 모습이 또렷이 포착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레시피를 훔쳐가나? 하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스님의 경고가 이것 때문인가 싶어 가슴이 끓어올랐죠. CCTV 화면을 확인한 뒤부터 머릿속은 온통 뒤숭숭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양념 배합 상태를 사진으로 찍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뭔가를 따져 물어야 하나 싶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들은 전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있잖아. 혹시 우리 집 김치 레시피를 몰래 노리는 건 아닐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CCTV에서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을 봤거든. 에이, 그 아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 김치 레시피 정도야 SNS에 넘쳐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사진 찍어서 공유도 많이 하고 그냥 재미로 그랬나 보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결혼식 준비에 집중하자고. 남편 말에선 참나 별일도 아닌 걸로 의심만 하고 있네 라는 기색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더해도 결국 남편이 믿어줄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꾹 다물었죠. 몇 초간 머뭇거리다 결국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괜히 내가 과민 반응했나 보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 걸 그냥 설마 한마디로 넘길 수 있을까요? 결국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식당에 들렀을 때 잠깐 기회를 잡아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혹시 네 여자친구가 가게 김치 항아리 열어보고 레시피 기록하려고 한 적 없는지 본 적 있어? 엄마, 김치 배우는 게 뭐가 나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집에서 해먹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식당을 물려받으면 그 레시피 써야 할 수도 있잖아. 아들의 말에는 확실히 짜증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터무니없는 의심을 한다고 느끼는 듯 했죠. 그런데 몰래 사진 찍고 레시피 노트를 만드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니? 오히려 나한테 직접 배우겠다거나 양해를 구하면 몰라도 말이야. 엄마가 예민하게 보시는 거지. 요즘엔 뭐든지 사진 찍어서 기록하는 게 습관이야. 나도 학교 다닐 때 필기도 사진으로 찍고 그랬다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들 역시 곧바로 예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마저 드러냈죠. 결국 이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구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지만요. 그 사이 예비 며느리는 더욱 교묘하게 제 앞에서만, 그러니까 둘만 있을 때만 제 속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입니다. 식당 뒷주방에서 예비 며느리가 또다시 레시피 관련 질문을 늘어놓으면서 뭔가를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기려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도저히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이 항아리에 들어가는 소금물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려는데 혹시 양념 비율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날카롭게 들려오는 그 톤이 은근히 거슬렸습니다. 마치 속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해맑게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너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레시피에 집착하는 거니? 결혼하고 나면 천천히 알려줄 텐데 왜 그렇게 서둘러? 뭘 그렇게 급하게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제 말투가 조금 날이 섰는지 예비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몇 초간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어머니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니 아들 두 사람 다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설령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레시피 훔치려고 한다고 떠들어대도 결국 어머니가 예민하다고만 할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제 속을 꿰뚫고 있다는 듯 예비 며느리는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두 얼굴을 본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처럼 보였죠.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다시 표정을 바꾸어 환하게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했나 봐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괜히 부담스럽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마치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몇 초 만에 표정과 말투가 달라진 겁니다. 저만 들을 수 있었던 차가운 경고는 사라지고 다시 주변에 들릴 법한 귀엽고 상냥한 목소리로 돌변했죠. 숨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던 저는 소름이 돋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제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가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고 했던 사실, 그리고 그녀가 레시피에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점 말이에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믿어줘.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왜 나만 모르쇠 하냐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부 싸늘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예민하니까 괜한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인 거겠지. 애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레시피를 훔치려고 하겠어? 엄마, 이제 곧 식구가 될 사람이에요. 결혼 전이라 서투를 수도 있고 또 엄마한테 배운다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잖아요. 제발 그 아이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아들은 더욱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까도 여자친구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괜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아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저는 차마 그게 전부 연기야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몇 번을 얘기해도 네가 이상하다, 예민하다는 대답뿐이었으니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네 말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코웃음 쳤다는 사실이 겹쳐 무력감에 사로잡혔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저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애가 혹시라도 좀 말이 험했거나 무심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을 순 있지. 그래도 곧 결혼할 나이인데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고. 다 괜찮아질 거야.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게만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방치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남편은 그저 예비 며느리와 잘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잠도 이루지 못한 채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제게 한 경고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을걸요?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집안 누구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아이가 설마 그랬겠어? 로 귀결되는 꼴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제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다는 식이니 이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레시피만 노리는 게 아니라 혹여 우리 가족 전체를 농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아들에게 하는 행동, 남편에게 하는 애교는 겉보기엔 애정으로 보이겠지만 어쩌면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능한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자체가 재산이나 사업을 노린 거라면 아들과 남편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기회를 엿보며 언젠가 이 사실을 꼭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수밖에요. 밤새도록 수십 번 울분이 치밀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어떠한 결론도 못 내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아이가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있고 가족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죠.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저는 더 날카롭게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식당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꽤 유명한 라이벌 식당의 사장이라는 남자였죠. 저도 한 번쯤은 소문으로만 들은 적 있던 사람이었는데 직접 보니 웬만한 사업가 못지않게 깔끔한 차림새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식사를 주문해 놓고 식당 내부를 이리저리 힐끗거리며 꼼꼼히 살피는 듯 했어요. 처음엔 저 사람 혹시 우리 식당 벤치마킹 하러 온 건가 싶었지만 곧
한 가지 더 수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예비 며느리 쪽을 힐끔 본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닌 것 같았는데. 둘이 눈이 딱 마주치자 예비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돌리면서도 미묘하게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였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아는 사이 같아 보이는데 하는 불길한 직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식당이 곧 바빠지기 시작해 당장은 거기에 더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홀이며 주방이며 정신없이 돌아가니까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틈이 났을 때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라이벌 식당 사장이 굳이 우리 쪽 가게에 혼자 와서 식사한다? 더군다나 예비 며느리와 묘하게 눈길이 오가는 것 같았지? 뭐지? 혹시 예전에 알던 사이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별다른 증거도 없고 예비 며느리도 여느 때처럼 멀쩡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일단 넘어갔습니다. 설령 제가 의심을 품고 무언가 얘기를 꺼냈다가는 또다시 괜한 예민함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가게 뒷골목에는 우리 직원들이 쉬는 공간도 있고 주로 식재료나 쓰레기를 치우는 통로가 있죠. 그날도 저는 뒷문 근처에서 재료 박스를 옮기다가 우연히 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거기서 예비 며느리가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옆모습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바로 며칠 전 식당에 왔던 그 라이벌 식당 사장이었죠. 저 둘이 이렇게 단둘이 차에 타고 있어? 혹시 작업을 같이 하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따로 만나는 사이인 건가? 헛헛한 마음으로 골목 어귀 뒤에 몸을 숨긴 채 자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다시 한번 눈을 비볐는데 확실히 예비 며느리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린 채로 그래 곧 다시 연락할게 같은 말까지 주고받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요. 어딘가 애정이 묻어나는 투였죠. 차가 출발하기 전에 예비 며느리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작게 손을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친밀해 보이더군요. 숨이 턱 막혀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가 따로 있는 건가? 아니면 라이벌 식당 사장이랑 뭔가 내통을 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야. 저는 그날 더 이상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야엔 온통 그 둘의 모습만 어른거렸죠. 우리 며느리가 라이벌 식당 사장과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수많은 시나리오가 머리를 어지럽혔어요. 그럼에도 집에 돌아가 남편과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김치 레시피 건으로도 전혀 제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니 라이벌 식당 사장과 예비 며느리가 수상하게 만났다고 떠들면 더더욱 또 괜한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릴 게 뻔했죠. 차마 가족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일까? 이미 내 레시피가 다 넘어간 건 아닐까?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쩌려나 같은 불안이 끊임없이 떠올랐지요. 며칠 뒤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다시 예비 며느리의 수상쩍은 행동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이었죠. 저는 그날 집안 정리를 하다 예비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전화통화 소리를 듣게 됐는데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꽤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청이 불미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그런 윤리적 고민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문틈 사이로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법 크게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라는 호칭에 뜨악했고 곧이어 레시피라는 단어가 들려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이번 주말 레시피 완벽하게 손에 넣을 수 있어. 어머니만 잘 구슬리면 다 되거든?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니 나중에 우리가 더 크게 벌리면 되잖아. 아, 그 시어머니? 나 벌써 질려. 아무리 난리쳐봤자 어차피 날 믿어주는 사람은 아버님이랑 아들이잖아. 가슴이 쿵쾅거려서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증거 없이 또 예민하다는 핀잔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확실한 정보를 더 모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폰을 꺼내 녹음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방음이 엉성한 탓인지 제 발소리와 잡음이 섞여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림이 심해 몇 문장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들린 단어들이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 아들 꼬시면 가능하다 했잖아. 잠깐 잡음이 끼어 그 뒤에 뭐라고 말을 이어갔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끊지 않고 웃음소리와 함께 가벼운 농담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들 둘만 내 편이면 아무 걱정 없다는 말에선 뻔뻔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무작정 들이닥쳤다간 증거가 사라지고 도리어 제가 역풍을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봐왔던 온갖 수상한 장면들이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몰래 열어 양념 비율을 찍어가던 CCTV 화면, 라이벌 사장의 차에 타고 있던 모습, 이제는 아들을 기만하는 듯한 전화통화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남편도 농락하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눈물이 고이려는 걸 애써 참으며 조심스레 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상태로 방에 남아있다가는 혹시라도 예비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나와서 마주칠 경우 변명도 못한 채 들켜버릴까 두려웠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 그래야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녹음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당장 떠오르는 뾰족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골목 CCTV로 예비 며느리의 미래를 잡을 수도 없고 녹음이 잘 안 되면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는데 그녀가 항상 교묘하게 숨기고 다니니 쉽지 않았죠. 저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바깥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겨우 잠시 눈을 붙이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전화 내용만으로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수 있긴 한데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아이가 분명 또 뭔가를 시도할 거야. 그때야말로 내가 직접 손에 잡히는 증거를 확보하자. 다시는 가족들도 변명 못하게.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니 온몸이 무겁고 지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깨달음, 그리고 식당과 아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제 힘든 몸을 떠받쳐 주었죠. 이젠 정말 끝을 봐야 한다는 다짐이 머릿속에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 형님 내외
사촌 등까지 총 6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죠. 물론 예비 며느리도 초대됐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운 자리였겠지만 저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제 의심과 분노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마침 그날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예민한 시어머니로만 찍혀있던 제가 CCTV 영상과 몇몇 통화 내용, 목격담 등을 총동원해 확실히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해버리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증거가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날만큼은 직접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까발려서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고 친척들은 거실 소파나 식탁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남편은 친척 형님과 함께 술상 차릴 준비를 하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간단히 메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훈훈한 가족 모임 풍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서 이 아이의 정체를 폭로해야 하나. 자칫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여러 번 생각을 굴리던 중 갑자기 식당 직원 한 명이 허둥지둥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밖에 이상한 손님들이 오더니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뿐 아니라 남편, 아들, 예비 며느리까지 전부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친척들도 뭔가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뒷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거기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몇 번 봤던 바로 그 라이벌 식당 사장, 그리고 험악한 인상을 한 몇 명이 함께 서 있더군요. 모두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낯선 남자도 하나 보였는데 이 사람 역시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칠게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는 사이 라이벌 식당 사장이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랑 약속해놓고 아직도 레시피 안 넘기고 뭐 이렇게 질질 끌어? 빨리 김치 레시피 문서 내놓으라고. 그 순간 주위에 있던 낯선 남자가 끼어들어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 술집 여자잖아요.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돈 대줄 테니 레시피 빼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간을 끈다니. 나 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뒤로 남편, 아들, 친척들이 모여들면서 상황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충격적인 폭로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라이벌 식당 사장은 이미 흥분한 상태로 예비 며느리를 향해 거친 비속어까지 내뱉으며 몰아붙였습니다. 에이씨, 빨리 자료 넘기면 우린 큰 사업한다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집 아들이 멍청해서 쉽게 꼬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 덕분에 우리가 투자까지 했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표정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고함을 질렀죠. 친척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말문이 막힌 상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 예기치 못한 무대가 마련된 줄 몰랐는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 사람하고 무슨 사이야? 지금 저 말이 다 사실이야? 무슨 사이긴 뭘. 내 연녀다 왜? 내가 술집에서 쟤를 처음 봤고 제가 너 같은 순진한 집안 아들 꼬시면 얼마든지 장사에 유리한 레시피를 빼낼 수 있다고 꼬드겼지. 너희 집 김치 맛집이라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며느리를 얼마나 믿고 사랑해왔는지
저로서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 또한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예비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는 허둥지둥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잠깐 실수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강압적으로... 하지만 이미 라이벌 사장 측에서 준비해온 자료가 있었나 봅니다. 옆에 있던 그 낯선 남자가 대뜸 사진 몇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 술집에서 한껏 밀착한 사진 등 눈뜨고는 못 볼 수준의 장면들이었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뭔... 네가 정말 저 사장님하고? 뭐야, 이런 사진까지 다 찍어놨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관계였는데? 예비 며느리는 사진을 본 순간 혼비백산한 얼굴로 손을 떨며 아니 저건 나도 모르는 하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라이벌 식당 사장은 더 노골적으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네가 저 남자만 꼬시면 레시피 빼올 수 있다고 큰소리쳐서 돈도 받았잖아. 왜 이리 질질 끄냐고. 빨리 문서로 정리해서 넘기라고. 아님 내 돈을 내놓던가. 그 말에 예비 며느리가 더는 발뺌하기 힘들어진 건지 고개를 떨군 채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려다 오히려 충격으로 덜덜 떨고 있었고 남편은 한쪽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갈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당신이 의심했던 게 다 맞았던 건가? 내가 미쳤지. 왜 당신 말을 믿지 않았을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느꼈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제야 가족들이 깨닫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먼저 감정을 표출해야 할 사람은 저보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다 고개를 떨구고는 한마디를 뱉었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었는데 거짓말이었어? 다? 예비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잘못했어라거나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도 나는 사실 같은 말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라이벌 식당 사장의 막말에 모두가 분노를 터뜨렸고 친척들이 이 결혼 당장 파토내야 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들었죠. 한동안 험악한 언쟁이 오가다 라이벌 식당 사장은 약속 어긴 건 너다 하고 욕설을 퍼붓고는 덩치 큰 부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현장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처참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예비 며느리는 바닥을 보고 있고 아들은 벽을 짚으며 흔들리고 남편은 주먹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폭로가 이뤄졌지만 가족 모두가 받게 된 상처는 엄청나겠지. 그래도 이제야 내 말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고 저 악랄한 계획도 더는 진행되지 못할 거야. 아들 역시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면 평생 속았을 테니.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울고 싶었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걸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용서와는 거리가 멀었죠. 제가 옆에서 살짝 남편과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고 확실히 결혼을 취소하는 거야. 그리고 라이벌 식당 사장 쪽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해. 더는 참을 수 없어.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가 말했을 때 믿어줄걸. 죄송해요. 아들이 울음을 삼키며 제 손을 꼭 쥐었고
남편도 저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하고 수근거렸죠. 그렇게 가족 모임은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로 직전의 긴장감은 현실이 되어 예비 며느리의 악랄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저는 정말 끝장을 봐야 할 시점임을 실감했습니다. 라이벌 식당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획을 폭로해 준 꼴이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남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이걸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안도와 함께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상처, 집안의 혼란, 식당 영업에 미칠 파장 등등. 그래도 이제 거짓말에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제게는 가족을 지킬 기회가 다시 찾아온 셈이니까요.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은 어둠 속에서 억울하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남편은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같은 표정이었죠. 얼마 후 예비 며느리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죄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 사장님이 돈 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흔들렸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재옥 씨도 좋아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근데 그 레시피가 탐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특히 아들은 극도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짓다가 곧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죠. 라이벌 사장과 남자들은 이미 소란을 일으킨 뒤 떠났고 예비 며느리는 망연자실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우린 널 믿고 결혼까지 허락했는데 이런 배신을.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나도 우리 가족도 다 그냥 수단이었던 거야?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레시피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참 언성을 높이다 최종적으로 파혼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예비 며느리도 이미 더 이상 발뺌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진심으로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했으나 아들과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 수상하다고 했잖니. 스님 말씀이 괜히 있지 않아. 결국 사람 마음이 중요한데 네가 처음부터 이 집안을 이용하려고 마음먹었으니 이런 결말이 나오는 거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비 며느리는 흐느끼며 짐을 챙겨 떠났고 그 길로 결혼 준비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몇 주간을 지냈죠. 그 후 남편과 아들은 저에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 좀 들어줄걸. 자꾸 쓸데없는 의심이라며 무시해서. 내가 잘못 봤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그 아이만 믿었잖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씁쓸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레시피가 완전히 유출되진 않았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노트와 사진들을 찍어갔을지 몰라도 진짜 핵심은 우리가 직접 손맛으로만 지켜온 부분이라 완벽히 베끼긴 어렵습니다. 설령 라이벌 사장이 받아봤자 100% 똑같은 맛을 내긴 힘들 거예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이래서 선조들이 가문의 비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건가 봐. 가문의 명예도 같이 달려있잖아 라고 중얼댔습니다. 저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그러게 아무튼 무사히 지켜서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저희는 스님께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스님께 정말 관상이 심상치 않았다는 말씀이 맞았네요. 결국 큰일이 터져버렸어요. 하고 털어놨더니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결국은 마음이지요. 아무리 관상이 어때도 마음 쓰기 나름인데 그 아이가 욕심에 치우쳤으니 남의 집안에 해코지 하려 하면 언젠가는 들통나기 마련이요. 정말이지 관상을 뛰어넘어 결국 악행은 숨길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점차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자고 합니다. 저도 만약 스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더 오래 속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죠. 과연 그 예비 며느리가 라이벌 식당 사장과 얼마나 심각한 내연 관계였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속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동네에서는 원래 술집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라는 둥 여러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 김치 레시피가 크게 유출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일 뿐이죠. 결국 스님 경고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안이 예비 며느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지만 저렇게 예의 바른 애가 안 좋을 리 있나 했는데 세상에 이런 두 얼굴의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저희 집안 모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기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결혼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더 큰 상처와 재산 손해, 레시피 유출이 벌어졌을 테니 말이에요. 아들과 남편도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걸 크게 후회하며 이제는 저를 무시하거나 과민 반응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희 가족의 유대감을 두텁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후로도 저는 절에 가끔 들르며 스님께 근황을 전합니다. 스님은 관상은 한 부분일 뿐 결국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시죠. 제게 고생했소. 이제 집안을 지켰으니 마음 편히 음식만 드시고 가족 돌보시오. 라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집안은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았고 우리 비법 김치도 무탈이 유지되고 있어요. 아들도 언젠가 더 좋은 짝을 만나길 바라고요. 그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은 글쎄요. 아마도 어디선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하지만 그래도 한 번의 대형 사고로 끝난 게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관상이 안 좋으니 조심해라 라는 스님의 경고가 처음엔 뜬금없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을 구해준 셈이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이 악하면 어떻든 숨겨져도 언젠간 표면 위로 드러나게 마련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집안을 구한 사례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사람은 관상보다 마음으로 승부해야 한다.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